내용은 교재 441페이지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 차례거든요. 네 번째 441페이지 보시면은 제 6편으로 멀티미디어하고 웹 제작 언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차례니까 교재 일단 4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제까지 쭉 설명드렸던 과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과목으로 이제 컴퓨터 기본 구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자 계산기 구조라는 형태로 설명이 됐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운영체제 과목에 대한 거 설명. 우리가 쓰는 이제 컴퓨터를 잘 움직이게 해주는 거 우리가 운영체제라 표현했고요. 그 운영체제의 내부적 처리한 걸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처리 형태가 설명이 되시는데, 우리가 치는 20문제 중에서 이 세 과목이 거의 비중을 되게 많이 차지해요. 되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앞에 세 과목을 중점으로 하신다라면, 저번 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데이터 통신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과목은 과목별로 이제 1개 아니면 2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저번주도 말했지만 되게 용어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개만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기본 이론들 위주로만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남은 과목이 이제 2과목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제 컴퓨터 일반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의 기본 상식들을 물어보는 과목이 1개, 2개 정도가 출제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C 언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실제 처리했을 때 실제 프로그램을 짜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프로그램을 명령으로 적어주는 거죠. 적어서 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찾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나머지 두 부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설명드릴 내용이 따지면 한 6, 7개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데이터나 전자하고 운영이 가장 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한두 개 정도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점들을 잘 구분을 하시면서 저번 주 설명드렸던 데이터 통신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은 설명드렸던 단어들, 그런 단어들 위주로만 좀 정리할 수 있어 내용을 보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파트가 441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멀티미디어 파트에 대한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봐도 설명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그런갑다고 돼 있고 요약 정리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 저도 나름대로 암만 설명을 드리려 해도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읽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뭘 적어놨냐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454페이지에 보시면 기출 예상 문제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이 사람들도 적어놨습니다만 우리가 치는 시험이 딱히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컴퓨터 관련이라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험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정보 처리 기사를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범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들이 주로 정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 설명이 된 거라면, 오늘 나오는 이 분야가 이제 컴퓨터 일반에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컴퓨터 일반이라는 시험에서 1급에서 시험 진행했던 내용들 가지고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서 일단 이 사람들도 참 범위 잡기 애매하겠죠, 책을 만들 때. 그래서 앞에 멀티미디어 내용을 적어놨지만 솔직히 볼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라는 정도로 읽어보시는데, 제가 안만 봐도 이거는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설명을 드릴 거냐 그러면 45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상식들이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의 복습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빠진 부분도 여기서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번 주는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걸 설명을 드리시면서 그냥 잡다한 여러 가지 윈도우와 관련된 컴퓨터 일반의 상식과 관련된 것들이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 오늘은 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대신 그 앞에서 한 개만 좀 확인만 하도록 할게요. 어디로 보시냐 그러면 나머지 앞에 나오는 멀티미디어 파트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뒤에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릴 테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이 하나 봐두셔야 되는 게 어디로 보시냐 그러면 그 언어 관련해서 하나만 좀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451페이지 보시게 되면 웹 저작 언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일단 내용 간단히 확인하고 뒤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451페이지에 웹 저작 언어라는 부분 잠깐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저번주 통신할 때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누구냐 그러면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존재할 거고요. 그 프로토콜 하에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죠.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에 의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쓰고 있죠. 홈페이지가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우리 인터넷 보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해가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그게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우리가 웹사이트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적어주죠. http www.naver.com 적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주는 주소 방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죠. 이렇게 적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표현했냐 그러면 DNS, 도메인 네임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인식을 못하죠. 못하니까 뭐로 바꿔요? IP 어드레스로 변경을 한다 그랬고요. 그 IP 어드레스로 변경하는 방법을 이제 DNS 서버를 통해서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www.naver.com이라는 데 주소를 치고 엔터를 딱 치면,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다가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페이지가 보여지면서 이 페이지 안에 뭐 나오죠? 그림도 나오고 플래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들 쭉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라 그러면 그냥 내용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목이 보여지죠. 제목이 보여지면 얘를 뭡니까?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 뭐가 보이죠? 이 페이지와 관련된 게 서로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펼쳐지는 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그러면 하이퍼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하이퍼 문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선택을 했을 때 그 페이지를 펼쳐서 보여주는, 링크에서 보여주도록 하는 형태를 우리가 하이퍼 문서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HTTP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하이퍼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에 의거해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 접속한다. 이때만 하이퍼 문서가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이거 이제 하이퍼 문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하나의 페이지라 표현하죠. 페이지에 이런 글자나 이런 그림을 배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냥은 절대 안 되니까요. 뭔가는 규칙에 따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사용되지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말은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니까 뭐 하겠다,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적어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웹브라우저가 여러분이 적어준 그 언어를 읽으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배치를 하기 위해 사용되시는 언어를 거기 적어놨습니다. 451페이지 첫 번째 적어놨죠. 웹 저작 언어 종류라 그래서 1번 적어놨네요. HTML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글자인데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웹브라우저의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언어를 우리가 뭐냐? HTML이라 그래요. 그러면 HTML 규약에 의해서 명령을 적어주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그 코드를 읽어서 그 명령에 맞게 우리 눈에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림이나 글자를 보여주도록 하는 이런 일종의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기억합시다. HTML이 하이퍼 문서, 다시 말해서 웹페이지 내용을 보이도록 하는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이 HTML은 적어놨죠. 별도의 컴파일러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컴파일러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앞에 우리가 나왔던 명칭인데 이 컴파일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만, 우리가 쓰는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뭐죠?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이거예요. 뭐죠? 이진수로 만든 언어죠. 이런 이진수로 만든 언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기계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CPU는 이걸 알아먹지, 우리가 쓰는 뭐 if, x 이런 거 못 알아먹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영어로 된 언어를 뭐로 바꾼다?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이런 번역을 컴퓨터는 뭐라 부르냐?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그 말은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언어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 적은 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런 번역을 컴퓨터에서 뭐라 부르냐?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다른 언어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컴파일러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번역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HTML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로딩 시켜주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페이지를 열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보여주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단어 쓰고요. 파일을 만들면 확장자가 HTML 또는 HTML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웹페이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단어 쓰겠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언어가 되고요. 이거에 좀 더 확장된 형태가 두 번째 말하네요. SGML이라는 단어가 써요. 이 SGML이라는 단어는 적어놨네요. 문서의 마크업 언어나 태그셋을 정의하는 문서 표준을 우리는 SGML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저도 이거는 안 본 형태인데, 일단 문서 언어의 각 요소와 속성을 자신만의 태그로 정의할 수 있는 메타 언어를 설명을 한대요. 이때 말하는 메타란 단어는 언어를 만드는 언어를 이제 메타란 단어 쓰거든요. 그래서 메타 언어란 단어가 뭐냐? 언어를 위한 언어라 표현해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겠어요? 메타데이터란 말이 나오면 뭘까요? 역으로 하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예요. 언어를 위한 언어를 우리가 뭐다? 메타 언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 언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라는 의미로 설명이 된다면 앞에 우리가 했던 데이터베이스에 나왔던 메타데이터라는 글자는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가 돼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를 메타라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일단 나온 김에 SGM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많이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만 나온 김에 확인하시는 거죠. 메타,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어를 위해 만드는 언어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SGML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겠다. 이름들만 이해하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가 XML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요. 인터넷상에서 문서나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배포할 때 표준이 되는 중요한 마크업 언어를 우리가 XML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넣기를 사용자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확장선을 갖고 있고요.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고 구조화된 통합된 데이터가 되고요. 문서 그 자체만 설명이 가능한 문서를 XML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 그냥 이런 용어로만 이해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형식의 문서로 쉽게 변환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는 언어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XML이라는 용어로 쓰겠대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어디에 쓰이냐고요? 웹 제작, 우리가 쓰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언어의 대표적인 명칭으로서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시라고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나올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일단 기본 용어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HTML, SGML, XML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452페이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나왔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걸 간단히 적어놨는데 실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혹시? 거의 볼 일은 없을 거고요. 만든다 하더라도 그냥 그냥 쉽게 말하면 요즘엔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사이즈를 많이 했죠. 그죠? 싸이 그 도토리 판매하고 했잖아요. 그게 맹 홈페이지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즈 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일이 입력을 다 해줘야 되고요. 내가 그림을 다 넣어줘야 돼요. 일일이 좀 홈페이지 만드는 자체가 편하진 않아요.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해줘야 되고 세팅을 다 해줘야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걸 적어놨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획하고 기본 구성, 세부 구성, 홈페이지 작성,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인데 이런 거를 물어볼 일은 없고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보고 두 번째 아까 말했던 HTML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를 적어놓은 거예요. 혹시 해서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이게 뭘 뜻하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냥 표현 자체만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쓰는 HTML이라는 단어 HTML 문서는요 그 자체로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메모장에다 적어주게 되면 그 메모장에 적힌 내용을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번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고 다른 화면으로 포맷되지 않는다는 형태로 설명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부분을 클릭하면 다른 문서나 그림 파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하이퍼 텍스트로 이루어진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단어 쓴다는 점. 그리고 HTML하고 일반 문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파일 확장자 HTML이라는 확장자를 쓰게 되면 구분된다는 정도로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글자 있죠. 일반적 문서에 특수한 동작을 하도록 하는 명령인 태그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태그를 사용하는 언어가 웹페이지 언어 형태로 보시면서 이 태그가 뭘 뜻하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게 나와 있으면 이런 걸 이제 태그라고 읽겠다라는 정도만 보시면서 하나의 약속된 기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HTML의 문서 기본 구조라는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뭐 적혀있냐? 꺽쇠갈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적어주냐? 첫 번째 나와있죠? HTML이라는 글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태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뭘로 인식하냐? 지금부터 HTML의 문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뭐 적어주냐? 헤드. 이 말은 홈페이지의 머리글. 홈페이지의 머리글을 뭘로 시작하겠다?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홈페이지입니다.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시작됐으면 어딘가에 끝나줘야 돼요. 그 끝나주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꺽쇠갈로 안에다가 슬러시 헤드라고 적어주면 여기까지가 헤드의 끝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에 대한 형태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서 나타내면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읽어내는 거죠. 읽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에 보여주는 하나의 페이지로 해주는 거예요. 이때 약속된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태그 문자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언급이 됐을 때 이게 뭘 나타낸다? 우리가 설명하는 HTML의 기본입니다 라는 것도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아니죠.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걸 태그 문자로 만들어진 HTML 문서입니다 라는 정도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머리글 주고 나면은 그 다음 뭐 하겠다? 바디 주는 거죠. 그러면 바디에다 여기는 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술해 주는 거야. 기술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말하는 홈페이지에 주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복잡하게 나는 뭐 프레임 쪼개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냥 바디라인 형태를 적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내용을 적겠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는 글자를 적겠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두면 돼요. 적어두면 알아서 이제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꾸미겠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명령을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래 적어놓으면 폰트라는 글자가 뭘까요? 폰트 들어오신 적 있어요? 폰트. 또 내만 아는 글자는 아니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꼴이에요. 뭐 글꼴을 뭘로 주겠다? 어떤 서식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폰트라는 글자를 적어주고 내가 원하는 글자 색은 뭐냐? 폰트 컬러는 빨강으로 주겠다. 폰트 사이즈는 뭘로 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적어주는 거죠. 적어주게 되면 이 글자가 그 폰트 글꼴에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약속된 하나의 기호를 이용해서 만드는 언어가 태그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고요. 이런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는 언어가 HTML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거고, 시작할 때 글자를 적어주게 되면 이 태그의 끝이, 즉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요 글꼴을 가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때 마무리를 항상 뭐 하겠다? 슬러시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영역입니다 라고 표시해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HTML의 태그의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고 있자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가장 기본적 상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 정도를 확인을 하시면서 밑에도 몇 개 적어놨어요. 문서 작성할 때 사용되는 기본 태그 명령어가 HN, 뭐 BR, PRE, 뭐 폰트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물어보기 힘들 거라 보고요. 일단 이런 약속된 기호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태그라고 표현을 하고 이 태그를 이용해서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HTML의 기본입니다라는 정도로 상식적으로 아시라고요. HTML 언어는 태그 언어 형태입니다. 별도의 컴파일러가 존재하지 않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걸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단어 쓰겠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하이퍼 문서를 갖다가 작성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나오게 되면 이런 기본 기호들 나왔을 때 얘들을 우리가 태그, 시작과 끝이 어디 정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 정도 HTML, SCML, XML이라는 단어 형태를 구분하시고요. 태그 문자가 이런 모양으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런 정도로만 좀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미디어 파트는 솔직히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용도 그렇게 자세된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둘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54페이지부터 해서 문제가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총 문제 수가 한 190문제 되던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의 설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관련, 그 다음 윈도우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읽고 한번 정리하시도록 부탁드릴 거고, 이 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퓨터 일반 과목의 내용으로만 정리한다고 생각을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앞에 나왔던 것도 다시 한번 더 복수 삼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용어 정리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말 쓰죠. 뭘 볼 때 숲을 보라 하잖아요. 우리 숲 보면 떨어져요. 전체 바가 될 일이 아니고요. 그냥 부분적인 용어 형태로만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4페이지의 1번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뭐 크게 나올 일 없어요. 우리 윈도우 XP를 쓰게 되면 XP에서 어떤 걸 찾을 거예요. 검색할 때 사용되어지는 형태의 옵션 형태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숨긴 파일 및 폴더를 검색할 수 있고 대소문자 구분할 수 있고 백업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이제 포함하는 문자열은 검색 항목에 소환되지 고급 옵션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보는데 뭐 이런 상세한 것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라 보고요. 네, 답이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대신 2번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멀티미디어라는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멀티미디어가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형태들이 대표적인 멀티미디어 형태를 쓰게 되는데 이런 멀티미디어라는 형태에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거는 문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참조로 보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거를 거기 적어놨는데요. 하나 적어둘까요?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첫 번째 상호작용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통합성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대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거, 이거는 출제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멀티미디어, 우리가 말하는 멀티미디어라는 형태가 주어지더라. 멀티미디어가 가져야 되는 특성을 따지게 되면 상호작용이 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비선형 구조를 가진다는데 이제 선형 구조라는 형태를 제일 많이 바꿔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설명이 말 될 수 있고 통합된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호 단위를 뭐로 만든다? 디지털화된 상태로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용량 아니죠. 멀티미디어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대한 거는 요거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성, 비선형, 통합, 디지털, 대용량성을 가지고 있다라 표시하는 거니까 이름들 구분하시면서,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설명이 옳지 않는 게 뭐냐를 표현했을 때 3번이 되겠죠. 데이터 처리에 선형이 아닌 비선형이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땡땡 설명하면서 얘들이 무슨 뜻입니까? 까지는 물어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게 뭐다? 설명이 잘못된 게 뭐냐 표현했을 때 이런 글자를 주로 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본 문제에서는 주로 이거죠. 이거를 선형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얘를 뭐로 바꿀까요? 아날로그로 변경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특징들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기억하도록 할게요.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한 거 이런 단어로 설명된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 적어놨는데 이건 저번 설명 때는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 돼요. 통신 교환 데이터 통신망의 교환 방식 중 교환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패킷 단위로 저장 및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패킷이라는 글자 기억나세요? 데이터를 전송할 때 통째로 보내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전송에 적합한 단위로 쪼개요. 쪼개서 보내주는 방식 우리가 패킷 교환 방식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데, 이 패킷을 보내는 방법이 우리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두 가지 방법이 설명이 돼요. 어떻게 할래요? 깃발 들고 줄 서서 따라올래요? 아니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래요? 그런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가상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이란 단어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가상회선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지에서 출발지까지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설정을 해서 순서대로 전송이 되는 방법, 출발 순서나 도착 순서가 동일하게 전송되는 방법을 가상회선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 데이터그램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그냥 풀어버려요. 풀어버려서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보내주는 방식을 우리가 데이터그램.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되는 게 뭐다? 도착 순서가 다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더라? 순서를 재조정해주는 게 필요한 걸 우리가 데이터그램이란 단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설명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송신 데이터와 수신 데이터 간에 순서가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도착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죠. 도착 순서가 다르게 전송되는 방법,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요 설명이 된다. 4번을 답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순서가 동일하게 전송되는 방법은 가상회선이다. 순서가 달리 도착되는 방법은 데이터그램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점으로 보시면서 답을 4번 확인하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이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이건 우리 통신할 때 언급됐던 건데 한번 복습이라 생각하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신 방법은 일단 첫 번째가 전용망이라고 있어요. 항상 연결된 통신망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교환망, 그리고 방송망. 크게 이제 통신하는 방법에 따라서요,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되는데, 이 전용망이란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항시 연결된 거니까. 항상 연결된 통신망이니까 이건 크게 설명될 부분이 아니고요. 방송망이란 거 기억나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방송망이죠. 뭐예요? 하나의 지정된 하나의 노드만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노드에 다 보내주는 거야. 그럼 필요한 사람은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방송망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 방송망은 뭐가 필요 없다? 경로 설정이 필요 없어요. 왜? 다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방송망이라는 형태를 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크게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면 교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보기 4개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회선 교환,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지금 했던 패킷 교환은 다시 2개, 가상회선,
데이터 그램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린 거는 그냥 이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언급이 된 거니까 한 번 더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통신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망의 종류가 설명이 됩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돼요. 이때 교환망의 특징은 뭐겠어요? 소번에 봤던 것처럼 A에서 B가 있어요. 전용 라인이 연결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전용망이니까 이건 항상 연결된 거니까 문제 나올 리가 없고요. 교환망이라는 개념은 A, B가 있으면 여러 전달 통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전달해서 목적지로 보내주는 방법. 이걸 이제 교환망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된다라면 회선 교환망은 이제 전화망이에요. 우리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A에서 B로 전화 걸면 다이얼 누르잖아요.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근 전화후 연결해요. 그러면 요 라인은 누가 딴 사람이 침범할 수 있냐? 불가능해요. 나만을 위한 경로가 확보되는 이런 형태의 전송 형태를 우리가 회선 교환망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면서 전화망의 대표적인 예가 회선 교환망이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되는 방법이 설명이 된다라면 메시지 교환망은 이거예요. 내가 보낼 자료가 메시지라면 통째로 다 보내줘요. 그냥 통째로 그냥 전송해서 알아서 목적지를 찾아 전송하는 방법. 이걸 이제 메시지 교환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이거를 전송에 적합하게 쪼갰다는 얘기죠. 쪼개서 보내주는 방법을 우리가 방금 말했던 패킷 교환망이라 표현을 하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교환망이 이제 패킷 교환망을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때 요 패킷 하나의 전송 단위를 패킷이라 보내면 어떻게 보낼래요? 요래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상회선. 알아서 풀어버리는 거죠. 풀어서 전부 다 뭐예요? 목적지가 B다 알아서 도착해라. 그래서 풀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그램 방식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그래서 교환 방식에 따른 종류 4가지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름들 구분하시고요. 이 문제가 제시하는 바는 도착지의 순서가, 출발과 순서가 다른 게, 도착이 다른 게 누구냐가 데이터 그램이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이름들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럼 문제 하나 냅시다. 제일 빠른 게 누구겠어요? 생각에. 요 4개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거. 이런 것도 이제 정보 처리에서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장 속도가 빠른 게 누구냐, 제일 느린 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제일 빨리 전송되는 방식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쉬운 하고 바로 가는 거잖아.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내 떠들면 바로 가버리죠. 실시간 전송이 되니까 제일 빠른 놈이 회선교환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느린 건 누구겠어요? 제일 느린 거는? 그렇죠? 통째로 다 보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속도가 느리고 지연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메시지 교환이 제일 느리고요. 그러면 이 2개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뭐 항상 우리는 이게 찍기잖아. 인생 찍기인데 뭐 2개 중에 하나를 치면 가상이 빠르겠어요? 데이터 그램이 빠르겠어요? 이게 저번에 우리 나왔던 그거하고 비슷해요. 곱백 앤 셀렉티브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리피트하고 곱백앤하고 그거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얘는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도착이 되잖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막 섞여버리죠.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재조합을 해줘야 되니까 속도는 누가 더 빠르냐? 얘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순서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설명이 됐을 때 가장 빠르게 전송되는 방식이 누구냐 그러면 슝하고 보내주는 회선 교환망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보내주는 메시지 교환, 요게 치면 이제 메일 보내는 거죠. 메일이나 파일 전송에 쓰는 방식이 메시지 교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제일 느린 방식이 누구냐 그러면 메시지라는 단어 설명이 된 거니까, 일단 통신에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설명이 된 거니까 참고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 파트가 막 섞여 나와요. 하나의 분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컴퓨터 일반적 형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 개 막 섞여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통신 방법 4가지, 회선, 메시지, 가상회선, 데이터 그램에 4개 나와 있으니까 그런 특징들 구분하시고 제일 빠른 게 누구다, 제일 느린 게 누구다, 뭐 이런 것들 정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식별을 하셔야 될까요? 2번, 3번 문제 같은 거는 좀 기억을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윈도우 쓸 때 단축키 많이 쓰잖아요. 그때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 윈도우 키하고 영문자 1을 누르면 탐색기가 열려요. 탐색기가 열릴 때 쓰는 형태가 윈도우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열려있는 창을 모두 최소화한다, 이 말은 바탕화면을 활성화할 때 쓰는 단축키가 윈도우 M 아니면 윈도우 D 키를 써요.
그래서 윈 D 누르면요, 윈도우 키 누르고 D 누르면 모든 페이지가 전부 어디로 가냐, 바탕화면으로 다 내려가 버리는 거죠. 최소화시키는 명령이 두 번째는 윈도우 M 또는 윈도우 D 키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키죠. 나쁜 짓 할 때 누가 들어온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 D 눌러버리면 전부 다 상이 다 내려가 버린 거죠. 이때 쓰는 형태가 이제 윈도우 D 또는 윈도우 M 키를 쓰는 거고요. 윈도우 R은 이제 실행창을 열 때 써요. 실행창 혹시 써보셨어요? 이게 윈도우의 시작 버튼 누르시면 실행이라고 있어요. 실행에다가 예를 들어 뭐 엑셀 치면 엑셀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명령 형태를 주는 게 이제 실행창이라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종종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언급이 될 테니까 빠른 명령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거 이제 실행창이라 표현하는데, 윈도우 R 키를 쓰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F1 키는 항상 똑같죠. 도움말을 주는 키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형태 설명이 나오는 건데, 옳은 건 2번에 윈도우 M 하나 더 하면 윈도우 D 키가 모든 창을 최소화시킨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인데요. 우리 윈도우 XP에서 이제 프린트 설치 관련 문제가 이제 종종 커말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컴퓨터에서 프린트 설치해 보셨어요? 프린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로컬 컴퓨터, 로컬 프린터라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하고 직접 연결된 거를 로컬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망에서 연결된 거 우리가 네트워크 프린터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이 됐을 때 설명이 옳지 않는 게 뭐냐? 1번에 추가 마법사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된 프린터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프린터를요, 이름을 달리 줘요. 그래서 만약 요거는 A4 출력할 때, 요거는 B5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용도를 달리하거나 사이즈를 달리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형태로서 다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한 개의 프린터를 여러 번 설치가 가능하다는 걸 보도록 하고요.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로컬 설치할 수 있고요.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쓸 수 있다는 거 보고요. 인쇄 누르면 자동으로 출력되는 걸 기본 프린터라 그래요. 그럼 당연히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설치가 돼야 되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로컬 컴퓨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커말에서는 의외로 프린터 관련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 우리가 치는 시험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프린터 관련 형태로 설명이 되는 걸로 구분하시고요. 지금 했던 이 페이지에서 5번까지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2번, 3번 정도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6번째 새로운 용어 하나 나옵니다. 윈도우 XP에서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사게 되면은 이제 하드가 설치가 돼 있죠. 하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의 큰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0기가다, 뭐 1기가다, 1테라바이트 돼서 용량이 설명이 되어지면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죠. 운영체제를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게 만들어 놓는데, 보통 여러분 집에 하드 보통 어떻게 돼 있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잖아요. 또 뭐 대화 안 되지만 컴퓨터 부팅하면 여러분 드라이버 뭐 있어요? C 드라이브하고 D 드라이브 보통 있죠. 그쵸? 그냥 C만 놓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업용을 하기 위해서 보통 CD를 나누는데, 실제 여러분 컴퓨터 열어보면 하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500기가라는 용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을 다 쓰긴 좀 못하고, 혹시나 사고 나더라도 백업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두 개로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놔서 뭐냐, 여기다가 C 드라이브, 얘다가 D 드라이브는 서로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다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서 부팅을 하면 C 드라이브에 있는 운영체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어디에다가요? 이 D 드라이브에다가 백업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런 용도로서 이렇게 CD로 분할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분할되는 형태는요, 물리적으로 분할된 건 아니에요. 물리적 분할이란 말은 뭐겠어? 이거를 쪼개서 두 개 하드로 쪼갠다, 이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강의실 현재 이만큼 있는데 두 개에 너무 넓단 말이죠. 뭐 강은데 뭐냐, 칸을 쳐갖고 그냥 두 개의 강의실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하겠다, 이걸 이제 논리적 형태의 분할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는데, C 드라이브다 D 드라이브라고 쪼개는 걸 여기서 우리가 뭐다? 파티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의 하드디스크 형태를 두 개 또는 세 개로 쪼개서 만드는 형태를 우리가 파티션이고, 그때 쓰는 명령어를 fdisk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이제 컴퓨터 사면 보통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생짜 하드를 사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할 수 있냐?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 쪼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fdisk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형태의 영역으로 분할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fdisk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 이 영역 따로 이 영역 따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컴퓨터를 잘 쓰시는 분은 여기는 운영체제를 설치해 놓고 여기는 리눅스를 설치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스 운영체제로 부팅했다가 또 필요하면 뭘 한다? 리눅스로 부팅했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분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운영체제와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두 개를 분리하지만 좀 더 잘하시거나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접속하겠다 그러신 분은 다른 파티션마다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서 여러 개를 쓸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F디스크의 파티션이라는 단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드 사면 컴퓨터 못 사요. 왜? 그냥 0과 1의 데이터밖에 없는 상태니까. 예를 들면 이 건물을 만들었으면 그 만든 상태가 파티션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앉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어요? 책상을 배치하고 강의실을 꾸며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파티션 하고 나서는 반드시 뭐하냐? 요걸 해줘야 돼요. 포맷. 포맷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포맷은 해보셨죠? USB 같은 거 포맷하세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포맷할 일 없는 건데 이 포맷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포맷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고 포맷된 후에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명령 중에서 F디스크는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영역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F디스크라 표현을 하고 F디스크 된 영역에 실제 이제 강의실로 치면 책상을 배치해서 학생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우리가 포맷이라는 명령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F디스크와 포맷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논리적 영역에는 하나의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고요. 하나의 하드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F디스크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파티션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456페이지에 6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드디스크 파티션 명령어 기억하죠? F디스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티션이 이루어진다는 거 보고요. 옳지 않는 게 뭐냐? 하나의 물리적 하드를 여러 개의 논리로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치사하게 내면 반대되겠죠. 하나의 논리를 뭐로 바꾼다? 여러 개의 물리로 바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실제적인 저장을 물리라 표현을 하고 우리가 생각대로 나누는 걸 논리라 표현하기 때문에 1번처럼 물리적 하드를 논리적 파티션을 쓸 수 있다 보는 거고요.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으로 나누더라도 하나의 물리적 하드디스크는 하나의 운영체제만 쓸 수 있을까? 그거 안 하려고 나누는 거거든요. 각각 영역마다 다른 운영체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개 나눠 쓸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파티션은 기본 파티션과 확장 파티션으로 나눠진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단어입니다. 파티션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의 물리적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영역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파티션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시고요. 이때 쓰는 도수 명령어가 뭐다? F디스크란 명령어를 쓴다는 것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F디스크 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하시냐? 포맷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쓸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연결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단어 파티션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확인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그냥 환경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답은 1번이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나올 확률이 좀 적은데 이런 형태 있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8번 인터넷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옳지 않는 게 뭐냐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www죠.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를 위한 형태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메일, 이메일, 그 다음에 유즈넷. 또 우리 아는 게 뭐 있어요?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텔넷이 뭐였죠? 텔넷. 뒤에 가면 계속 나올 건데 텔넷이 뭐냐 그러면 원격 접속을 위한 거죠. 다른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위한 서비스를 텔넷.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전부 다 인터넷 관련 명령이라 표현을 해요. 그에 반해서 두 번째 글자 포스트란 단어 적어놨어요. 요거 밑에 설명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파워온 셀프 테스트 약자로서 전원이 들어오면 컴퓨터 스스로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파워 딱 누르잖아요. 파워 딱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전원이 이상인지 없냐를 확인하는 거야. 그때 확인하는 장치가 지금 보신 이 포스트라는 게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뭐라 부르냐? 롬바이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롬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부팅과 관련된 장치 형태가 설명이 되면서 전원 누르게 되면 전원 유무를 확인하는 게 포스트라면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부팅 관련 정보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부팅과 관련된 명령 형태가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죠. 이메일과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거냐 아닌 게 뭐냐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포스트라는 단어가 답이 되는 거고, 포스트라는 단어가 적힌 그대로요. 부팅과 관련된 서비스 명칭을 우리가 포스트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연결하시면 롬바이오스라는 글자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두 개, 포스트하고 롬바이오스가 부팅과 관련된 명칭을 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인터넷 활용과 관련해서 컴퓨터의 IP 주소를 자동 할당해주는 기능을 하는 서버로 오른 게 뭐냐 물어봐요. 자, 1번에 DNS가 뭐였죠?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죠. DNS라는 단어가 뭐냐? 문자로 된 주소죠.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 네임 형태를 뭐로 바뀐다? IP 어드레스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변경해 주는 형태를 우리가 첫 번째 DNS 서버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3번에 나오네요. 텔넷. 뭐 할 때 쓴다? 원격 접속을 위한 서버를 우리가 텔넷이라는 용어 쓰는 거. 이거는 기본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말은 웹서버란 말은 이제 웹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서버를 말하는 거야. 네이버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내가 만든 홈페이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을 이제 웹서버란 단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다음 기본 용어로 보시면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DHCP란 단어가 설명되는 게 그냥 자동 할당해주는 서버를 DHCP란 단어 쓰는 거니까 이름들 한번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DHCP가 뭐 하는 거냐? IP 주소를 자동 할당해주는 하는 서버를 DHCP입니다라는 거. 요는 단어로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봤던 용어인데 이건 처음 보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IP 주소를 자동 할당해준다. 동적 할당이죠. 동적이니까 영어로 뭘까요? 항상 이제 동적, 정적 이 말 나오면 정적은 스태틱의 S가 나오고요. 동적은 다이나믹의 D를 쓰는 거거든요. 동적 할당이라는 말을 가지는 거니까 DHCP라는 단어로 설명하시면 좀 연결이 수월할 테니까 단어로 보시면서 2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10번 문제 적어놨는데요. EEPROM이라는 글자 기억나세요? 전자계산기에 우리 하드 관련이죠. 저장 메모리 관련 형태로 설명이 됐었어요. 설명이 됐을 때 단어가 설명이 나왔었는데 한번 기억 돌려볼까요? 롬 기억나세요? 롬이란 단어가 뭐냐? 리드 온리 메모리라 그래서요. 오직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를 우리가 롬이란 단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형태를 우리가 롬.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어요? CD롬 같은 것들이 대표 형태가 된다는 점. 그에 반해서 무슨 롬이 썼다? P롬이라는 장치가 있었어요. P롬은 프로그램 가능한 롬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한 번은 기록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P롬이라는 단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EPROM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이때 E가 뭐냐? Erasable이죠. 지울 수 있는 거죠. 지웠다 썼다 가능한 형태 롬을 우리가 EPROM이라는 글자로 설명한다. 이때 뭘 이용해서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웠다 썼다 하는 형태를 우리가 EPROM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이 한 개를 더 붙였어요. EPROM. 이거는 일렉트로닉이죠. 전기를 이용해서 읽고 쓰기 가능한 형태 롬을 우리가 EPROM이라는 단어 쓰겠다. 그래서 롬의 종류 4가지 형태를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들어본 기억나세요? 방금 우리 나왔던 것도 롬 또 있죠. 어디 방금 보셨어요? 이거 아까 맞죠? 롬바이오스도 롬에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 기록하는 형식을 우리가 롬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도록 한다. 비휘발성 메모리 형태가 설명이 되고요.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 두 개 비교하죠. 롬과 반대가 되는 장치가 뭐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램이란 용어 썼죠. 랜덤 액세스. 그래서 얘는 휘발성 메모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억 장치를 만드는 메모리를 우리가 램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는데 램의 종류도 두 개 있어요. D램과 S램이란 장치가 나와요. 뒤에가 또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D램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억 장치를 만들 때 쓰는 램이고요. S램이 캐시 메모리를 만들 때 쓰는 장치를 우리가 S램이라는 용어 쓴다 그랬어요. 누가 속도가 빠르다? 가격이 비싸요. S램이.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게 누구냐 그러면 S램이라는 장치가 속도가 빠르다 그랬으니까 이런 특징들. 그래서 롬은 비휘발성. 파워 끈다고 해서 데이터가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램 같은 경우는 휘발성 메모리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런 특징도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우리 설명했던 전자계산기에 나왔던 용어들인데 나와 있는 김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10번 문제로 돌아가시면 EEPROM의 일종으로 휴대용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의 보조 기억 장치로 쓰잖아요. 우리 많이 쓰죠. 이거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1번에 있죠. 플래시 메모리 형태를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명칭이 되는 거니까 그 점 기억하시면 된다는 점. 단어로 보시면서 플래시 EEPROM 일종으로서 플래시 메모리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도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하나 봐두셔야 되는데요. 컴퓨터에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과 관련해서요, 크게 두 가지의 컴퓨터로 구분된대요.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고 디지털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취급하는 아날로그 방법과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형태. 그래서 컴퓨터의 종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취급하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로 나눈다는 거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나왔습니다. 범용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를 우리가 뭐다? 범용성 컴퓨터란 용어로 설명을 해요. 그에 반해서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분리가 되게 되면요, 거기 적어놨습니다만 아날로그 데이터하고 디지털 데이터에 따라 두 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고 디지털 컴퓨터가 있다라면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이에요. 특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단어가 설명이 된다라면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디지털 형태를 쓸 거예요. 두 개. 데이터 처리에 따라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냐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에 따라 나눠지는데, 용도가 아날로그 데이터는 특수 목적에 사용되어진다는 점으로 보고요, 디지털 데이터는 범용성 컴퓨터다,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는 컴퓨터라는 점으로 보는 거니까 이것도 한 번씩 언급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글자지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아날로그 데이터 취급하냐 디지털 취급하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하이브리드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하이브리드란 말이 뭐냐면 이 두 개를 짬뽕한 거죠. 두 개 다 되는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죠. 컴퓨터 데이터 취급에 따른 종류 세 가지가 아닌 거, 그러면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라는 세 가지 형태의 종류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아날로그 데이터는 시간과 크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설명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으로서 범용 컴퓨터는 무슨 컴퓨터냐? 디지털 컴퓨터의 형태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1번을 답으로 확인하시면서 종류 3개로 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라는 형태로 보시고,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디지털은 범용,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두 개를 같이 처리하는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 이름들 보도록 합니다. 11번의 종류 3개,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란 단어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암호화 기법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게 좀 되게 내용이 복잡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암호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암호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란 단어를 써요. 이 비밀키 암호화 기법 형태는 뭐냐? 보낼 때나 해독할 때나 둘 다 동일한 방법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도 A라는 방법으로 암호를 하면 해독도 뭐라 하겠다? A라는 방법으로 해독한다. 그래서 보내는 거와 받는 해독, 즉 암호와 복호가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밀키 암호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요. 명칭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DES라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대표 종류가 되고요. 똑같기 때문에 암호와 복호화 속도가 빨라요. 둘 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 단일키 방식이라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암호화하는 방법이나 해독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쓰는 방법을 우리가 비밀키, 단일키 방식이라 표현을 하고, 이름 DES란 단어가 나오면 요 놈은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네요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반대가 그 밑에 적어놨는 거 보이실까요? 해설에 보시면 비밀키 암호화 기법은 단일키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단순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놨죠.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라 그래요. 이제 퍼블릭 키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두 개를 비교하면 방금 적어놨던 비밀키,
이거는 공개 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호화를 하는데 비밀키 방식의 대표 종류가 뭐냐? DES라는 암호 기법이 활용되어진다라면 공개 키 방식은 RSA라는 명칭을 쓸 거예요. 그래서 RSA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야는 뭐다? 공개 키, DES는 비밀 키. 그래서 그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형태가 공통된 하나의 키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단일 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암호화나 복호, 해독하는 키 방식, 즉 암호화하는 기법을 동일하게 쓰는 방법으로 설명이 된다면 이 공개 키 방식은 반대로요. 암호화하는 방법은 공개를 하고요. 복호하는 방법은 비공개로 암호화 기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까지는 힘드니까 그냥 특징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비밀 키 방식과 공개 키 방식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암호화하는 방법과 해독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비밀 키 방식이라 표현을 한다면 공개 키 방식은 하나는 공개를 하고요. 하나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호화 과정은 공개를 하는 반면 복호화 과정을 비공개한다면 두 개가 다르니까 얘를 우리가 비대칭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얘는 똑같으니까 뭐냐? 대칭 알고리즘. 얘는 서로 다르니까 비대칭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면서 이름 DES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로 본다? 비밀키. 그 다음에 RSA라는 글자가 나오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단어 쓰는 거고요. 많이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저도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힘들어요. 되게 좀 복잡한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수준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비밀키와 공개키 방식, 암호화 기법의 대표 종류가 되고요. 이런 약자들이 나오게 되면 아 이게 어떤 방법이다 정도만 구분하시고 얘는 대칭 똑같으니까 얘는 비대칭 방법의 설명이다라는 걸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니까요. 그 참고하시면서 이것도 기억합시다. 두 가지 DS하고 RSA라는 단어가 설명되는 거니까 이름들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우리 전자에서 나왔던 명칭인데요. 채널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채널.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한다. 추적자가 영어로 하면 뭘까요? 추적한다 그러면 뭐 그래요. 하여튼 추적한다 이 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윈도우의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대정하죠? IP 주소, 목적지까지의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 사이의 데이터 왕복 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 추적을 위한 명령을 그 밑에 해설에 정해놨죠? 트레이서트란 단어를 써요. TRACERT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요. 이거 명령을 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윈도우 실행창이죠. 실행창에다가 트레이서트라는 글자를 주고 내가 접속할 사이트 주소를 적어주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 이 사이트로 어떤 식으로 접속이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주는 명령을 우리가 트레이서트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단어 기억하세요. 경로 추적하는 명령이 뭐냐 그러면 트레이서트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이거와 관련된 상태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이 핑이라 그래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서트하고 이제 핑이란 명령 두 개를 충분히 비교 설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참고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죠. CPU와 입출력 장치 속도차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을 우리가 채널이라는 용어가 설명이 되더라. 채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입출력이라는 글자와 관련된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를 우리가 뭐다? 채널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한다 그랬고요. 저번 설명을 드렸을 때 IOP라 그러죠.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라 그래서 입출력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를 우리가 IOP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더라. 이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요. 여기서는 채널보다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1번. 이걸 우리가 경로 추적하는 명령어를 뭐라 부르겠다?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어를 쓰겠습니다. 요거를 좀 더 보시면 될까요? 왜냐하면 채널은 또 앞에 1과목에 나오니까요. 나오는 건데 일단은 트레이서트라는 명령어 처음 보니까 우리가 쓰는 윈도우에 IP 추적하는 명령어를 트레이서트입니다. 요거는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요. 윈도우 XP에서요.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여러분 치는 시험에서. 뭐냐면 시스템 구성 편집기라 그래요. 요게 sysEdit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걸로 편집할 수 있는 파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아래쪽에 해설 적어놨어요.
윈도우 XP에서 시스템 구성 편집기인 sysedit를 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파일로는 auto.exe.bat, config.sys, system.ini, win.ini가 있어요. 얘들이 뭔데요? 얘들 없으면 컴퓨터 부팅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학원에서 컴퓨터 쓰는데 이게 파일이 잘못해 깨진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깨지는 게 뭐냐면 그 컴퓨터 종료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야 되죠. 시작 누르고 프로그램 컴퓨터 종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막 끄잖아요. 막 꺼버리면 윈도우가 부팅되는 관련 파일이 win.ini거든요. 이게 있어야지만 윈도우로 부팅이 되는데 이게 잘못 저장이 돼버리면 깨져버려요. 그럼 다음부터 부팅할 때는 제대로 부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여러 정보가 들어간 형태가 이런 4개의 파일인데 전부 다 부팅과 관련된 명령들이에요. 이런 거를 편집할 때 쓰는 거는 시스템이니까 sysedit라는 명령을 통해서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ysedit를 통해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은 4가지 형태다. 전부 다 부팅 관련 파일과 관련된 걸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15번 이름만 기억할게요. FTP가 뭐라고요? 텔넷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였죠. 텔넷이 원격 접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FTP는 뭐다?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파일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서버 서비스를 우리가 FTP라는 용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은 2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건 FTP가 뭐냐고요. 파일 전송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FTP다. 텔넷은 원격 접속을 위한 서비스고요. FTP는 파일 전송을 위한 서비스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이름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6번 문제 봅니다.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요구하면 그 비디오 형태를 보여준다는 의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1번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비디오와 오디오를 통해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를 VCS라고 불러요. 몇 장 났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VCS란 용어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죠. 다양한 영상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영상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걸 이제 VOD라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그 광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KT나 이런 데 보면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TV 프로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일종의 VOD, 비디오 온 디맨드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름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째는 가상현실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1번이 VCS, 화상회의 시스템. 그러면 화상회의 시스템의 약자가 VCS라는 용어로 쓰겠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온 디맨드, VOD 서비스에 대한 이름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17번 우리 저번주에 설명을 드렸던 OSI 7계층 기억나세요? 물대내 전세표용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면서 그 각각 계층의 기능에 대한 것들이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계층을 따졌을 때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응용, 표용 계층에 대한 기능들을 따져보자. 그래서 문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번을 보시게 되면 정보 교환 및 중계 기능, 경로 설정 기능을 제공한대요. 기억나세요?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역할이 뭐죠? 길 찾아주는 거죠. 경로 설정과 관련된 서비스를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이 한다 그랬다. 그럼 바로 1번이 네트워크 기층이라는 형태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전송 매체라고 돼 있잖아요. 매체 이 말 나오면 뭐다? 물리 계층.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송수신간. 그러면 종점간이죠. 종단간. 목적지와 수신가의 데이터를 안정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 그리고 응용 프로세스 나왔으니까 마지막이죠. 응용 계층. 그래서 각 계층별 대표 단어들만 잘 매치하시면 연결이 쉽다 그랬어요. 물리는 매체였고요. 데이터 링크는 인접이었고요. 네트워크는 경로고요. 그 다음에 전송은 보내는 거고요. 세션은 대화, 회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암호화, 코드 변화, 압축 이런 것들이 명칭으로 사용되고요. 응용은 사용자들과 관련된 글자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일단 네트워크 계층이니까 쉽게 답은 경로 설정 관련 형태니까 1번을 답으로 보는 겁니다. 18번은 생략합시다. 이거는 뭐 크게 비중이 없는 거니까요. 메뉴 관련 문제니까 답은 1번인데 뭐 크게 비중을 두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9번 문제 기억합시다.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웹 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언어가 돼요. 요거 이제 뒤에 다른 파트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나왔으니까 하나의 명칭으로 보시면서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변수 선언이 필요 없고요. 소스 코드가 HTML 문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되고 실행되는 언어가 있어요. 즉 그 말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서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번호 집어넣고 나이 집어넣고 하면은 그 코드를 확인하는 거야. 그 확인하기 위한 명령과 그런 일련의 처리를 하도록 하는, 즉 HTML 안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억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적어놔는 그대로입니다. 일반 사용자도 쉽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입력만 받는 게 아니라 입력된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뭐 주민번호가 잘못됐습니다. 코드가 틀렸습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 쓰고요. HTML 언어 안에 들어가요. 아까 말했던 HTML 태그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형태의 명령을 줘서 내가 원하는 일처리가 되게 해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요건 하나 기억하도록. 두 번째 있는 거죠. HTML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웹브라우저가 직접 번역 실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자바스크립트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우리 많이 봤던 문제죠. 컴퓨터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봐요. 항상 컴퓨터는 공통된 거죠. 뭐냐? 시간은 짧을수록 좋고요. 양은 많을수록 좋게 돼 있어요. 처리 능력이네요. 영어의 throughput이란 글자,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양을 말해요.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양을 우리가 뭐다? throughput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고요. turnaround time이죠. 우리 이거 운영체제 할 때 시간 계산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의 반환 시간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면 하나의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우리는 반환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을 더해서 우리가 반환 시간을 구해냈었거든요. 그래서 반환 시간에 turn around time,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반환이라는 용어 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환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시간이 증가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거고요. 방금 했던 건 throughput, 반환 시간이란 영어 자체를 갖고 단답을 또 문제가 나와요. 용어 설명이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단어 보시면서 처리 능력의 throughput, 단위 시간당 처리하는 양을 말하는 거고요. 반환 시간은 결과가 돌려갈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전체 시간을 반환이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이름들 구분하고요. 신뢰도 기억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신뢰성이었죠. 전부 다 성능평가 저번주에 나왔던 용어였죠.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고장 없이 움직이는 정도를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당연히 신뢰성은 증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도 증가가 돼야 된다. 양은 증가하는 게 맞고요. 시간은 줄일수록 좋다는 거니까 잘못된 거는 2번이라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 용어들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처리 능력이 뭐다? 반환 시간이 뭐다? 신뢰도가 뭐다라는 것들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21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아까 나왔던 단어였죠. 텔넷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겠어요? 텔넷 하면 기억할 글자가 원격이죠. 원격 접속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텔넷이란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4번을 보시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텔넷이란 용어로 설명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답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거기 보기에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해설에 보시면 3번에 적어놓은 글자가 있어요. SMTP하고 POP3라는 글자 보이세요? 요 글자가 이제 또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되실 건데 나온 김에 하나 확인할 건데요. 우리 메일 보낼 거예요. 메일 보내려고 그러면 메일 보낼 때 쓰는 서비스가 두 가지의 프로토콜이 있어요. 요런 거. 이때 SMTP는 이게 다르게 표현될지만 쉽게 해설하시면 돼요. Send Mail Transfer 프로토콜로 뭐 할 때 메일을 보낼 때 쓰는 프로토콜을 SMTP라 그래요. 즉 여러분이 이제 메일 전송을 하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메일 보낼 때 쓰는 약속된 프로토콜은 SMTP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POP3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여러분 메일 계정 주로 몇 개 쓰세요? 많이 써요? 메일 들어가보면 한 1000몇 개 전부 다 광고만 들어와 있고 뭐 딴 건 없고 이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무 때문에 이제 인터넷 팩스를 받아요.
인터넷으로 이제 팩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팩스 받을 때 이제 인터넷 팩스 번호하면 인터넷으로 오는데 이게 이제 지메일로 제가 받기로 돼 있었어요. 여기 지메일 썼는데 근데 주로 저는 쓰는 게 뭐냐면 네이버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지메일에다가 POP3 서비스를 걸어서 여기 편지검 어디로 보내라고요? 네이버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메일 서버가 쓰게 되면 그 메일 서버에다가 내가 받고자 하는 메일 주소를 등록해놔버리면 일로 메일이 오잖아요. 오면 다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다시 내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휴대폰에 뭐 할까요? 네이버 메일 알람 서비스 해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면 바로바로 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한 서비스를 POP라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그 메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들어오는 걸 이제 통합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POP3라는 용어 쓰는 거니까 이거는 수신이죠. 받을 때 쓴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SMTP나 POP3가 나오게 되면 나는 언제 쓰냐? 메일 전송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SMTP, POP3라는 단어 쓰는 걸로 보시고요. 맞는 건 알지만 SMTP가 새 해석을 하시면 돼요. 샌드 메일이죠. 샌드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하면 외우기 수월할 테니까. 그리고 POP3가 두 가지 형태를 전부 다 메일과 관련된 서비스니까 이름들 같이 보도록 합니다. 22번은 아까 했던 것처럼 또 프린트 문제가 돼요. 답은 4번이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프린트는 중간에 변경은 할 수 없어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 변경은 불가능하단 말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4번의 용어로 보도록 하고요. 23번 기억합니다. 구조적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번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나왔던 명칭 중에서 옛날부터 사용된 방법을 구조적 언어라는 형태로 쓰게 돼 있고요. 그 구조적 언어의 기본 형태가 이제 모듈 단위로 개발하고 처리하는 기법이라면 좀 더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객체 단위로 개발해요. 그 객체 단위로 개발한 언어를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확률이 많은 것들이니까 주의해서 보도록 하시면서 객체 내부의 데이터 구조에 의해서 데이터 형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함수까지 함께 정의한 걸 뭐라 부르냐? 클래스라고 정의 내리고요. 객체는 저번 주에 봤었죠?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속뿐만 아니라 재사용이 가능하더라. 상속이란 글자가 이네리턴스라는 단어 쓰면서 상위 객체에 정의된 것을 하위가 물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사용성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쓴다? 객체 개념을 쓴다고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객체가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작업을 뭐라 부르냐? 메소드란 단어로 설명이 되어지더라. 상태값은 우리가 속성이란 단어 쓴다 그랬고요. 그 속성값을 변화시키는 연산을 우리는 메소드란 단어가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명칭들에 대한 것들 정의하시면서 잘 보세요. 3번 객체는요 고투문을 사용해서 순차 선택 반복의 세 가지 물리적 구조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기억하시는 거 고투문 절대 사용 불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고투문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차 선택 반복의 기본 구조를 쓰는 방법이 객체 지향이 아닌 구조적 개발 기법의 대표적인 처리 형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 순서 3개입니다. 순서, 선택, 반복의 세 가지는 객체 지향 요소가 아니라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구조적 언어의 처리 방식을 순차, 선택, 반복의 요소를 쓰고요. 어느 거를 가든 고투문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점프하는 거거든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순서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고투문은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조적 프로그램 개발 기법의 세 가지 순차, 선택, 반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개발된 형태를 우리가 구조적 형태로 설명이 되고요. 요거로도 문제가 나와요. 구조적 순서, 구조적의 이제 제어 기법이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순차, 선택, 반복 요 세 개만 갖고도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름 세 가지. 순차는 말 그대로죠. 차례대로 진행하는 거고요. 선택은 여러 상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요. 동일하게 처리하는 걸 반복이라는 형태가 되고 뒤에 프로그램 언어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만 세 가지 구조를 통해 만들어내는 거는 구조적 프로그램 형태란 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23번 문제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로 설명이 된 거니까 요건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24번 기억나세요? 데이터 주고받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가 있었죠. 단방향 심플렉스, 반이정 하프 듀플렉스, 전 이중 풀 듀플렉스라는 단어 쓴다 그랬어요. 단방향은 뭐였죠? 뭐죠? 라디오 방송처럼요 목적지에서 보내면 받기만 하는 걸 우리가 단방향 심플렉스라는 단어 설명이 되고요. 반이중은 보내면
상대방은 받기만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면 내가 받기만 하는,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안 되도록 하는 걸 우리가 반이중이라 표현하고요. 제일 대표가 뭐였어요? 무전기를 대표적인 예로 든다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전화기와 같은 경우가 뭐죠? 이게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풀 듀플렉스의 전이중 통신이라는 단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뭐죠? 한쪽 방향으로만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송신 측에서는 송신만 가능하고 수신 측은 수신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한쪽 방향 전송이니까 뭐다? 심플렉스죠. 단방향 통신이 되는 거고요.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무전기로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절대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동시에 양방향 송신이 가능한 대표적인 전화기란 말이 나오면 맞지만 무전기이기 때문에 아닌 표현이 되고요. 일반 유선 전화기 같은 경우가 뭐다?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이중 통신이라는 단어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죠.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송수신 불가능하고요. 어느 한순간에 송신이나 수신 중 하나만 되는 방법. 얘를 우리가 하프 듀플렉스의 반이중이란 단어 써요. 이것도 문제가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어려운 단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의 기본 용어를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25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도 나와도 방법은 없어요. 그냥 문제와 답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시장 메뉴 실행의 대화 상대에서 ms config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제 환경 설정 형태가 주어지는데, 이걸 우리 이제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를 띄우는 명령이 ms config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부트 INA 탭에서 부팅 옵션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시험에 이제 ms config나 sys 이런 명령어가 나왔었거든요. 그 명령어의 세부 구성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명령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들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참조를 한번 보시기 바랄 거예요.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밑에 적어놨죠. 세이프 부트 뭐죠? 저도 발음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는 거를 3번으로 본다는 거니까 참고로 구분하시면서 ms config라는 단어가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의 명령을 ms config라는 단어 쓰는 거 하고요. 네, 부트 INA에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그런 것까지 내겠나 싶기도 한데요.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용어로서 바로 답을 보도록 합니다. 26번 바이러스 예방 치료가 되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요. 읽으시면 답은 나올 수 있는데요. 답은 2번이죠. 네트워크를 통해 감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 폴더 속성을 숨김으로 설정한다가 아니라 읽기 전용하셔야 돼요. 읽기 전용하면 뭐 알 수 없죠. 데이터를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숨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기 전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거예요. 27번 생략, 이거는 뭐 답은 2번이니까 빼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28번 PC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뭐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답은 3번이겠죠. RPM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보시고요. 뭐 크게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니니까 참조로 보도록 합니다. 29번 기억해볼까요? 코덱 기억나세요? 코덱. 코덱이라는 글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곰 플레이어 같은 거 재생하다 보면 볼 때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코덱이 없습니다. 이 말 나올 거 있을까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뭐 영상을 안 보시면 방법이 없을 건데 이 코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멀티미디어 특징이 뭐였어요? 용량이 커요. 용량이 너무 크니까 바로바로 주고받기 힘드니까 뭐가 필요하죠? 압축을 해야 돼요. 그 압축하는 기법이 필요하면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받는 층에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 압축 기술에 맞는 기법에 따라 풀어줘야 돼요. 그 풀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코덱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 적어놨어요. 해설해 보시면 코덱이랑 음성 또는 영상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코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압축 기술에 따라서 만들어 보냈는데 곰 플레이어 재생하려고 하니까 내 컴퓨터에 그 코덱이 없는 거야. 그럼 해석을 못하니까 코덱을 찾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압축을 하고 압축을 풀어주는 걸 우리가 코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 답은 2번이 되시는 거니까요. 참고로 확인하시면서 멀티미디어의 코덱이에요. 멀티미디어 코덱은 압축하거나 압축을 풀어주는 기술을 코덱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30번 아까 말씀드렸던 HTML 문제네요.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적어놨어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퍼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 규약이 되는데 이건 어디에만 쓰냐? 인터넷용 하이퍼 텍스트 문서 제작용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거고요. 별도 컴파일 없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HTML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답은 1번이 된다라면 2번이죠. 구조화된 문서를 제작하기 위한 언어로서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게 누구냐? 그러면 XML이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말하면 HTML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확장된 개념이 XML이라는 단어 쓰는 거기 때문에 HTML은 있는 것만 써야 되고요. 이거에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XML이라는 용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용어는 그냥 형태로 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에 3차원이죠. 3차원의 가상 공간을 표시한다. 가상이니까 영어의 버추얼이죠. 그래서 VRML이라는 단어가 쓰게 되면 3차원의 표현이 가능한 언어를 VRML이라는 용어로 쓰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용어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갑시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10분 쉬었다 다음 내용 설명하도록 합시다.